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국토기획법 T의 마지막 페이지 13페이지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자,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매년 하나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추세는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같이 묶어서 같이 이렇게 하나의 문제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개발 밀도가 높은 지역에 관리 들어가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개발된 지역에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아니면 개발할 지역에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자꾸 추가적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죠. 그러면 개발된 지역에 기반 설치가 곤란하면 규제를 강화해야겠어요? 알아야겠어요? 강화. 그래서 곤란한 지역의 거원별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여기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게 키워드죠. 곤란한 그리고 강화. 그런데 또 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기반시설의 종류에는 우리가 기반시설이 겁나 많잖아요. 근데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기반 설치가 곤란한 기반시설이란 어떤 걸 이야기해요? 4개죠.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좀 이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는 7가지가 있고 개발밀도관리구역에는 기반 설치 곤란한 기반시설에는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의 곤란한 이런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강화하기 위해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는데 누가 지정해요? 지정권자는 6명. 그죠? 6명이 이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이 지정해요. 근데 지정할 때 이들이 지정할 때 누구한테 승인을 받거나 뭐 누구의 결정이 있어야 되거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 개발의 허가권자가 그냥 자기 재량에 의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명이 지정한다. 국장, 도지사 나오면 안 되고 또 시험에 시장 군수가 지정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그런 말 다 거짓말이에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6명이 지정한다. 자, 그래 보시고 그러면 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대상 지역 이미 개발된 지역이죠. 개발된 지역이니까 어디예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이나 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와 비교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난개발 방지하기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죠. 근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반대로 어디였어요? 어디? 주상공이 아닌 지역이었죠.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과 농자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상공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주상공의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합니다. 자, 누가? 6명이 그죠? 지정 절차 어떻게 해요? 지정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지정했다라고 공부에 구시하고 심의 지정 고시. 그런데 여기서도 꼭 조심할 게 뭐 있어요? 주민의 의견 청취 없습니다.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다 있었잖아요. 주민 의견도 듣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다 했는데 그건 신상품이라 다 있어요. 근데 요놈은 2003년도에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질 때 대충 우리를 무시한 거죠. 개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주민 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비교할 때 뒤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 의견 청취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개발행위 파트와 관련해서 3개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다 관할구역의 장이 지정하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는 것은 요 개발밀도관리구역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되는 거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자, 부분들 체크하시고 그러면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정은 6명이 하는데 이런 지역에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런 기준은 누가 정해주고요. 기준 나오면 국장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 국장이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설치가 곤란한 다음에 지역에 지정하도록 할 것. 그래서 이 기준은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이 만약에 나온다면
요 기준 이 파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개발 및 또 관리구역 기반 설치가 곤란한 다음에 지정에 지정해라. 그래서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 현재 지체되는데 도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 더 이상 상황 나빠지지 않도록 지정해라. 그리고 도로 유리 용도 지역마다 도로 유리라는 게 있어요. 주거지역 몇 퍼센트, 상업지역 몇 퍼센트. 그런데 똑같은 용도 지역인데 다른 지역의 용도 지역보다 현재 이 지역의 용도 지역별 도로율이 20% 미달하는데도 이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지정해야 돼요. 더 이상 상황 나빠지지 않도록 20%. 또 여기는 향후 2년 이내 수도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도 시설의 설치 용량을 초과할 거 예상되죠. 예상되는데 수도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지정해라. 더 이상 상황 나빠지지 않도록. 예, 2년 다 그죠? 또 향후 2년 이내 하수 발생량이 증가해서 하수 시설의 설치 용량을 초과할 거 예상되는데 하수 시설 설치가 곤란하면 지정해라.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뭐겠어요? 학생 나오네. 학생이면 향후 몇 년 이내 2년 이내 학생이니까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얼마? 20% 이상 초과할 거 예상되는데 학교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지정해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반 설치가 곤란한 기반시설이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숫자는 다 얼마예요? 2년 20, 2년 20. 그래서 이것만 기준 나오면 국장 그리고 관련 숫자는 2년 20이다. 그래서 기준 나왔는데 3년 나오면 3년이 답이죠. 30 나오면 30이 답이죠. 자, 기준 국장이 정한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하나 조심할 것은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은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고 그랬죠. 건폐율도 강화할 수 있고 용적률도 강화할 수 있어요. 우리 법률에는. 그런데 강화 범위를 우리 법 시행령으로 위임했는데 현재 시행령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강화 중에 무엇을 강화하고 있어요? 용적률 강화하고 있다라는 거. 용적률 좀 더 올라가는 거 내려앉히겠다는 이야기죠. 용적률 최대한도 몇 퍼센트예요? 50% 범위 내에서 강화한다. 근데 여기를 지금 건폐율 최대한도 50% 강화한다 그러면 그 문장 틀린 문장입니다.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강화해서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강화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자,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의 지정권자, 지정 대상, 절차, 기준, 효과 이게 5개 목차예요. 별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 놈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섞어서 이렇게 같이 물어보니까 이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 대한 질문인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질문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이제 요즘은 요거 자체로도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같이 개발 밀도 섞어서 같이 물어보거나 그런 유형이 나오지 요 놈이 빠진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러분에게 돈 내게 하는 그죠? 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꼭 정리할 게 먼저 의에서 뭐와 중복될 수는 없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는 중복될 수 없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 설치가 여기는 무한 지역이에요. 필요한 지역이다. 그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 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아까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된 지역의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규제 강화하는 것이고 여기는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또 시험에 여기서 의에서 잘 나오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란 뭘 이야기해요? 도로, 공원, 녹지 그리고 또 학교. 근데 학교 중에서 무엇은 제외? 대학은 제외한다. 대학 설치를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도로가 필요해서, 공원이 필요해서, 녹지가 필요해서, 그리고 학교가 필요해서, 그리고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그러면 공원이나 녹지가 필요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광장이 필요하다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지는 않죠. 그러면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4개가 여기도 그 4개가 그대로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추가된 것은 거기는 곤란하지만 여기는 필요한 지역이잖아요. 추가한 것은 여기 있는 공원, 공원 녹지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이런 부분들이 더 3개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 의에서는 중복 안 되는 것 그리고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수 종류 7가지 꼭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런 지역에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가 기반설 부담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똑같이 우리 6명. 그러니까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누구냐? 그러면 다 6명. 허가권자도 6명. 그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권자도 6명.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권자 다 6명입니다. 그리고 국장은 어떨 때만 나와요? 기준 할 때만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 누구냐? 그러면 6명이다. 그래요. 6명이 누구의 간섭 받아요? 아니면 간섭 없이 그냥 필요한 부분에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제 여기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인천시는 다음의 지역에는 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의무적 지정이 하여야 한다니까 너무너무 잘 나오더라. 어디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됩니까? 자, 크게 4가지 있죠. 요놈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법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이 어떤 지역이에요?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자,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은 여러분이 개발행위 안 하겠죠? 개발행위가 하지 않으니까 기반 설치가 필요하지 않죠. 행위제한이 완화되면 개발행위가 집중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행위제한 완화. 또 두 번째도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서 용도 지역 등이라고 했으니까 용도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 구역도 다 해당되겠죠. 용도 지역 등이 변경 해제되어서 행위제한이 뭐하는 지역에 완화되는 지역. 강화 나오면 안 돼요.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의무적 지적이 뭐가 나와야 돼요? 개발 행위 건수하고 인구 증가율. 이 개발 행위 건수 인구 증가율 넣으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나오면 안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개발 행위 건수 전년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개발 행위 건수가 얼마 이상 증가했어요. 20%. 여기도 20이네. 그죠? 아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도 20인데 여기도 20이니까 헷갈릴 수 있죠? 그러나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 건수, 인구 증가를 나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증가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지 개발밀도관리구역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번째도 뭐예요? 인구 증가율이 당연히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죠.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 동일 시군적의 인구 증가율보다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동일 시군적의 인구 증가율보다 얼마 이상 높아요? 20% 이상 높은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물어볼 때 여기 이 의무적 지정 대상이 오지선다 중에 제일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그리고 이거 자체로도 2번이나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비교되는 것 절차죠. 아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심의, 지정, 고시 그랬죠.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지정권자가 6명이니까 절차가 다를 필요는 없죠. 심의하고 지정하고 고시하고 똑같아. 그런데 뭐가 하나가 더 추가된다.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다.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없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그래서 의견 청취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합니다. 나머지 뒤에 내용 똑같아. 심의하고 지정 앞에는 항상 심의가 있고 심의해서 지정했으면 지정했다라고 고시하고 심의 지정 고시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지문도 잘 나왔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여기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딱 지정됐대. 그러면 그 안에 설치될 기반시설 종류, 위치, 규모 등을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역을 지정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 안에 설치될 기반시설 종류, 위치, 규모 등을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돼. 누가요? 당연히 6명이 하죠. 6명이 수립합니다. 자, 그래서 수립해서
이를 어디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어디에 반영시켜 줘야 된다고요. 당해지역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다양한 사항이 있습니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요 지문 지문이죠. 설치 계획 수립 의무가 있다. 그런데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간주도 있나요? 어디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됐는데 어디에서는 설치 계획이 수립된 걸로 본다고요.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뭐였어요? 기용인은 데리고 다니라고 그랬죠?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는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어디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걸로 본다고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단중.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 설치될 종류, 위치, 규모 등을 정하는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역만 지정해 놓고 삐리리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걸로 본다. 몇 년요? 1년. 작년에 여기 3년 나왔죠. 그 전에는 또 2년 나왔죠. 여기는 왜 3년이 나왔을까? 왜 작년에 3년을 물어봤을까? 그 이유는 뭐 때문에? 3년이 수립 의무가 있었죠. 3년 내 수립해야 돼. 구역 지정하고 3년 내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의무 지역이 있었잖아요. 어디?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는 실효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실효는 3년짜리가 5년짜리 있었잖아요. 구역 실효는 3년, 계획 실효는 5년. 그죠? 그래서 거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3년이거든. 근데 여기는 3년이 아니라 몇 년요? 1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길 그랬잖아요. 길. 할아버지 길은 언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면 1년 이내 기반시설 계획 수립해야 돼요. 자, 수립. 그리고 수립하자면 항상 실효나 해제는 언제라고요? 다음날 여러분들 꼭 체크합니다. 자, 그래서 수립 간주 그리고 구역 해제 자, 효과 자, 이런 분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기준 나왔어요. 그럼 기준도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지정기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기준 누가 정한다? 기준 나오면 지정은 6명 그리고 이렇게 수립하라는 기준은 누가? 시장이 정한다. 기준. 그런데 우리 법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렇게 지정해야 됩니다. 기준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꼭 제시할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는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규모는 얼마 이상 되게 규모는 얼마요? 얼마 이상 기반시설 부담구역 시정할 때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규모는 얼마 이상? 30만일까요? 10만일까요? 10만입니다. 예, 30만이 아니고 30만은 또 어디서 나와? 그것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뭐 의무적 지정할 때 면적이 30만 이상, 30만 이상 그럴 때 이제 30만이 나오죠. 30만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는 기반시설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규모는 얼마라고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게 지정해야 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숫자들 정의를 딱 해주시고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여기가 학교가 필요하대.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했어요. 여기다 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면 이 구역 안에서 어떤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떤 개발 행위가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부과 대상 행위입니까? 자, 이 구역 안에서 여러분이 형질 변경할 때 이런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내요 안 내요? 형질 변경한다든지 토속 채취한다든지 분할한다든지 물건을 쌓아둔다든지 그런 행위는 돈을 낼까 안 낼까?
그런 행위 안 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할 때 설치 낼까 안 낼까? 안 냅니다. 자,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 행위는 자, 이런 건물을 짓는데 그 사이즈가 중요하죠. 얼마라고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00제곱 초과하는 무슨 행위? 무슨 행위? 200 여기서 건물을 짓는데 여기서 건물을 짓는데 이 사이즈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무슨 행위? 신축행위, 중축행위가 부과 대상 행위입니다. 여기를 리모델링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네. 신축행위, 중축행위, 또 뭐 개축행위, 재축행위 그러면 안 되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행위와 중축행위가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 행위다. 200제곱. 시험에 요 200이라는 기준을 한번 물어봤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행위, 중축행위가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 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이런 거 돈 안 내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중축행위가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 행위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전에요. 이미 기존 건물이 있었어. 기존 건물이.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인 기존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건물이 구역 지정된 다음에 철거하고 새로이 지었어요. 자, 어떻게 지었냐면 400제곱미터로 이렇게 지었대. 그러면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될 때 지금 200이 초과되는 거였으니까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될 때는 그 신축 행위가 다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입니다. 이건 기득권 인정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될 때는 기존 건물의 연면적이 초과되는 이 초과분만 부과 대상 행위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될 때는 뭐가 부과 대상 행위라고요? 그 초과분만 부과 대상 행위다. 그래서 이런 부가 설치 비용 부과 대상 기준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부가 대상 행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행위, 중축행위가 부가 대상 행위죠. 자, 그러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설치 비용이 이렇게 나왔어. 자, 학교를 짓는데, 자, 여러분 학교를 짓는데 뭐가 필요해요? 비용 산정은 어떻게 할까? 비용 산정은 학교를 짓는데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땅. 근데 땅 그러면 산티나니까 용지 비용, 용지 비용. 그리고 또 땅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학교를 짓는데 건축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건축비가. 그죠? 자, 그것을 시설 비용. 자, 그래서 비용 산정은 용지 비용과 시설 비용을 합산해서 비용이 산정돼요. 자, 산정했는데 학교를 짓는데 이 비용이 100억이 이렇게 나왔어요. 학교를 짓는 비용이 100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100억을 자, 여기서 다 부담해야 돼요. 원래 여러분 기반 시설은 누가 설치 아니 우리 세금으로 지들이 설치해야지 왜 이게 이 지역에 이게 필요하다고 일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내게 하냐고. 성질 나죠? 자, 그래서 이런 비용이 산정되면 국가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담이 훨씬 크고 우리들이 부담하는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20% 냅니다. 자, 20. 그래서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얼마라고요? 20%. 100억이다 예상되면 20억만 여기에서 이제 비용을 우리들이 내는 거예요. 자, 근데 단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몇 퍼센트? 25%에서 가감할 수는 있더라.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20%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설치 비용 부과 금액이 나와. 그러면 누가 아까 부과 대상 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부과 대상 행위가 200제곱미터가 초과되는 신축 중축행위가 부과 대상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2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건물을 지어도 설치 비용 안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부과 대상 행위가 200제곱 초과한 신중축행위면 누가 내야겠어요? 납부무자 누가 내겠어요? 당연히 그 신중축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 뭘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어. 그죠? 그런데 이제 관계를 물어봐야지. 이 신중축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내는데 만약에 위탁과 수탁의 관계가 설정됐을 때 어떤 관계 설정이 됐을 때는 누가 내야 될 거냐? 만약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있어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으면 누가 내야 돼요?
맡긴 위탁자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맡겼으니까. 그죠? 그러면 도급 계약이 체결됐다면 누가 내야 돼? 도급을 한 자입니까? 도급을 받은 자입니까? 그건 당연히 도급을 한 자가 내야죠. 근데 이제 조심할 것은 맡긴 사람이 내야 되는 거 이렇게 하라고 맡겼으니까 부탁해서 그 사람이 설치 비용을 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토지를 임차해서 땅을 빌려서 건축행위를 했다면 그때는 누가 내야 돼? 토지 소유자가 내야 돼요? 아니면 건축행 사람이 내야 돼요? 그때는 건축행위를 한 사람이지 그래야지 또 토지 소유자가 내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이해를 해. 근데 토지를 임차해서 건축행위를 했을 때 예, 임대인이 내야 됩니까? 임차인이 내야 됩니까?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 헷갈려. 누가 내야 돼? 건축행위를 한 자니까 토지 임차인이 내야죠. 임대인이 내는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렇게 또 말장난치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토지를 임차해서 건축행위를 했으면 건축행위를 한 사람 낸다면서요. 그러면 토지 임차인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말장난 조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납부무자 이런 것들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가대상 그리고 납부무자 누가 내야 되는지 이런 규정들 잘 체크하시고 그러면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부가 시기하고 납부 시기 여기도 물어봐요. 자, 부가는 누가 해요? 자, 부가는 이게 부가 대상 행위인데 누가 돈 내게 부과를 해요? 당연히 6명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부과를 한다고? 여러분이 이런 신중축행위를 하려면 뭘 해야 돼?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건축허가 받겠죠. 그러면 허가 받으면 이 부가권자는 6명은 몇 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라고요? 2개월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납부자는 건축허가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설치비용을 내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부과를 건축허가 받으면 2개월 이내에 부가권자가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납부무자는 언제까지 이 설치비용을 내야 돼? 허가받아서 건물을 다 지어서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 받아야죠. 납부무자는 언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 시기하고 납부 시기를 헷갈리면 안 돼요. 부가권자가 6명이고 6명은 2개월에 부과하면 납부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그래서 부가 시기, 납부 시기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자, 이 시기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원칙은 납부 방법은 당연히 현금 납부가 원칙이죠. 그런데 현금으로 안 내도 되나요? 부가 대상 토지나 이와 유사한 토지로도 낼 수 있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물건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금만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물납도 하다. 이런 내용들 정리를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 비용이 부과됐어요. 부과됐으면 자, 부가 징수를 했으면 어떻게 설치 비용은 운용이 돼야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그 기반 시설 부담 구역별로 여기가 학교가 필요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도로가 필요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공원 조성이 필요해서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해야 돼? 그 기반시설 이 운영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 그죠? 당연히 구역별로 운영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자, 그리고 사용은 또 그럼 어떻게 여기가 지금 학교가 필요하다고 구역 지정해 놓고 비용 징수했으면 사용은 어떻게 사용해야겠어요? 그 안에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비용으로 사용해야겠죠? 과 사용에 관한 사항들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거 우리 이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이 기반시설 유발시키는 개수가 정해져 있대. 개수가. 우리 건축법에 29개 용도군이 있잖아요. 그 용도마다 유발 개수가 돼 있어요. 그럼 개수가 높다는 말은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기반시설 유발 개수도 시험에 나오던가요? 나와요? 예, 나와요. 그러면 29개 용도 다 외워요? 예, 외우기는 힘들죠? 네, 힘들어. 그런데 시험에는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유발 개수가 가장 높은 것.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순서가 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개수를 2.1이냐 1.5냐 1.3, 1.6이냐 2.4, 2.3 이런 건 몰라도 순서만큼은 이 정도 순서만큼은 알아두시면 유발 개수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풀어진다. 그죠? 자, 여러분 어떻게 외웠어요? 자, 어떻게 외웠어요? 위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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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위간이 그 다음에는 문종운순 위간이 문종운순 한판숙
위간이 문종운순 한판숙 몇 번 중얼중얼 하면 돼요. 자, 몇 번. 약간 악센트 이어서 뭐 중얼중얼 하면 돼. 어떻게 한다고요? 왜 저같이 해야지. 위간이 문종운순 한판숙 예? 위간이 자, 유락시설이 제일 높습니다. 2.1. 자, 관광휴게시설 1.9. 이 숫자 나오면 근생이지 뭐. 그죠? 2종 근생 1.6. 그럼 문종 운수는 다 1.4. 호남이 집배시설, 정교시설, 운수시설. 수는 뭐예요?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문종 운수 1.4. 그리고 한판은 1.3. 이거 한판은 일종 근생하고 판매시설이겠죠? 그리고 수은 1.0. 그리고 은은 의료시설이죠. 0.9. 그리고 밑에 나머지 웬만한 것들 다 0.7. 0.7까지는 몰라도 0.9 순서까지만 좀 정리하시면 유발교수는 충분히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중얼중얼 공법 잘하려면 중얼중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나오면 내용 뭐 개발 및 또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내용이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몇 번씩만 읽어주시면 문제 충분히 다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하시 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국토기획법 이해 끝내고요. 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문제만 기출문제 중요 기출문제들만 얼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거기에 있는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70페이지 있습니다. 자, 70페이지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예, 옳은 것은 1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맞습니까? 예, 용적률 최대 한도 50이라는 기억하셔야 돼. 여기가 거운표를 나오면 틀린 문제예요. 1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변화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했대.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 변화가 생긴다. 생길 때는 이를 즉시 검토하여 구역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도 기준인데 아까 뭐 기준에서 2년 20만 말씀드렸지만 기반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돼서 기반시설 변화가 생기면 즉시 검토해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검토해요.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래서 거기 즉시 검토가 틀렸어요. 즉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완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기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아까 지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심의, 지정, 고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주민 의견 청취 없었죠? 지정 앞에 항상 심의가 있어. 심의는 어디 심의? 심의. 당연히 지정권자가 6명이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겠죠? 근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 뭘 심의하냐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명칭, 구역 명칭, 그리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범위 어디까지 지정할 거냐. 그리고 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되면 범폐율 용적률 강화한다 그랬죠. 이런 범폐율 용적률 강화 범위를 심의합니다. 심의 범폐율 용적률 강화 범위를 심의. 이게 이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명칭이 나왔잖아요. 명칭 변경은 똑같은 행위라고 했습니다. 명칭 변경은 심의 내용이에요, 심의 내용이 아니에요. 심의 내용이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명칭,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범위, 그리고 검별 용적률 강화 범위를 해요. 자, 그래서 거기에는 심의 요하지 않는다. 틀렸고. 그다음에 4번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아까 어디다 지정한다고? 무슨 지역?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한다고 그랬죠? 얘가 녹과 농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4번에 보니까 공업지역이고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공업지역의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5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6명 무조건 6 기준 나오면 국장.
그리고 지정권자는 우리 6명 관할구역의 장이 지정합니다. 지정한다. 그래서 국장이 지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기준 너무 국장.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 보시면요. 요즘 트렌드가 이제 그 유사 문제 같은 1번. 자, 거기 보면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같이 물어보는 유형. 요즘 트렌드가. 자, 보시면 옳은 것은 나왔어요.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자, 그러면 1번. 시정 군수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변경할 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지정 변경 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똑같은 행위니까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고시하니까 변경할 때도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역 변경할 때 심의 거칩니다. 제발 심의 좀 보시. 자, 그다음에 2번.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네.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네. 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몇 년요? 길. 1년 이내에 설치 계획 수립해야죠. 1년 이내에 수립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다음 날 해제된다. 그래서 이 2년이 틀렸죠? 2년 나왔고 작년 3년 나왔고 막 됐어요. 기1. 자, 그다음에 3번은 시정군수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무자가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해야 된다. 이건 지금 부가권자, 부가시기 물었잖아요. 왜 부가권자는 6명이고 언제 부과를 한다고요? 허가 받으면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부과하라고 그랬죠. 납부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고, 그래서 부과시기는 3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요? 2개월 이내 부과된다. 자, 그래서 3개월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시정군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맞습니까? 네, 맞죠. 근데 여기를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강한다. 그러면 안 돼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문장 이렇게 살짝 바꿔서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돼요. 자, 4번 맞죠? 자, 그 다음 5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무잖아요. 언제까지 납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된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사용 승인 신청 후 7일까지 내야 돼. 7일이 아니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과시기, 납부시기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4번이 맞죠? 자, 4번이 맞습니다. 자, 해보시고. 자, 밑에 2번 문제. 개발 밀도 관리구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어디다 틀렸어요? 강화만 나와야지 완화는 나오면 안 되죠. 개발 밀도 높으니까 규제를 해야지. 거기서 완화해버리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곤란한 지역에 강화죠? 그러니까 거기는 완화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군수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까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6명이 지정하는데 누구의 간섭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지정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승인받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심의 지정 고시하고 또 필요하면 주민의견 청취해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그러지 뭐 이거 승인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승인받는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 주거적 상업적의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 수용 능력이 부족할 거 예상되는 지역 중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념 물어본 거잖아요. 어디다 틀렸어요? 곤란한 지역이면 어디라고요? 개발 밀도. 곤란하니까 더 이상 상황 나빠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4번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려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이 질문 참 여러 번 나왔네.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었잖아요. 수립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자, 4번 맞습니까?
자, 그러면 5번은 어디다 틀렸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 행위를 하고자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된다. 어디다 틀렸어요? 모든 개발 행위가 부과 대상 행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어떤 행위?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행위, 증축 행위가 부과 대상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 자 설치 비용 4개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200제곱미터는 신증축 행위가 부과 대상 행위다. 네, 정리하시고. 밑에 3번은 그냥 여러분 풀어보시면 바로 나올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보세요. 뒤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대표 문제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중복 지정 안 된다는 것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한다고 그랬죠. 중적 지정할 수 있다 틀렸고. 자, 2번은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서를 물은 거기에 대학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학교는 들어가지만 대학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학 틀렸죠. 자, 3번은 설치비용 납부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설치비용은 어떻게 내야 돼요? 반드시 현금으로만 내야 돼요? 아니면 물납도 가능해요? 물납도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부가 대상 토지나 이와 유사한 토지로도 낼 수 있나요? 이걸 우리는 물납이라고 하죠. 물납도 인정한다. 3번이 맞네요. 자, 4번은 여기는 이제 앞에 좀 종합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개발행위 제한. 자, 우리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5가지가 있었죠. 그중에 이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는 개발행위 제한할 수 있었잖아요.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잖아요.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니까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제한할 수 있고, 또 어디?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는 것이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제한할 수 있는 제한이죠. 근데 이런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은 제한을 1-3만 1-2에서 연장도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 지정할 때는 원칙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제한하지만 제한을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친다고 거치지 않는다. 심의 거치지 않는다. 이건 우리 개발행위 제한에서 막 배웠던 내용이에요. 4번은 제한했다가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친단 말이 틀렸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 지정할 때는 심의 거쳐서 제한을 해요. 근데 제한을 연장할 때는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자, 5번은 뭐예요? 기일이네, 기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설치 계획을 몇 년 이내에 수립해야 된다고요? 1년. 1년 내에 수립하지 않으면 다음날 해제되더라. 그죠? 길. 그래서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사 문제 작년에 나왔던 밑에 2번 문제 한번 봐봐요. 2번 문제. 자, 2번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1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맞나요? 용적률 50 강화. 완화 나오면 안 되고. 자, 개발 밀도 관리 설치 맞죠? 2번 기반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인 건수가 전년도 개발인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맞나요? 여기 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하여야 한다요. 의무적 지정 대상적 개발행 건수 인구 증가를 넣으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하여야 한다도 중요하니까 조심하셔야 돼. 의무적 지정 대상적.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또 여러 번 나왔네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무슨 의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도시공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죠. 만약에 1년 내에 설치 계획 수립하면 다음날 해제된다고 그랬잖아요.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에 설치 계획 나왔네요. 설치 계획 3년 아니고 몇 년이라고요? 1년. 그래서 아까는 2년 나오더니 이거는 3년 3년이 왜 나왔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돼야 되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이 3년이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1년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하나씩 정리해 놓으셔야 돼. 4번이 틀렸죠? 자, 그다음에 운용은 어떻게 운용한다고요? 아까 설치 비용이 부가징수되면 운영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죠. 구역별로 운영한다. 그렇게 기억을 따가시 바랍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뒤로 넘겨보시면 자, 거기에 대표 문제에 청문이 나와요.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어떨 때 청문한다고 했어요. 청문 사유 3개. 청문 사유 개시실, 개시실, 개시실. 청문은 법에 청문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청문하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어떨 때 청문한다고요? 개발행위 허가해 줬어. 근데 허가를 해줬는데 개발행 허가를 취소하려고 해요. 취소하기 전에 미리 청문을 실시해서 의견 들어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취소. 자, 밑에 이제 그 청문서면 밑에 나와 있으니까 그 핵심 포인트에 거기에다 참고하세요. 개발행위 허가 취소. 자, 그리고 또 C가 뭐예요? 시행자 지정 취소. 시행자 지정해 줬는데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때는 취소 전에 청문을 실시합니다. 자, 그다음 실이 뭐예요? 실시계획 인가. 실시계획 인가해 줬으면 사업할 수 있는데 인가를 취소하면 사업 못 하니까 그땐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라.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청문 사유는 게시실 하시면 돼요. 게시실. 그래서 거기 밑에 청문 사유 핵심 포인트 거기에 이게 개발행의 개, 시행자 지정의 시, 실시기 인가 취소의 시, 게시실. 그러면 문제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런 박스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게시실, 게시실. 자, 그러면 청문 사유에 해당하는 건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개발행위 허가 취소는 청문 사유 맞습니까? 개. 그리고 기본계획 승인 취소. 아니 기본계획 승인 취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죠? 예, 우리에게 불이익 처분을 가하고자 할 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청문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취소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청문되지 않죠. 그 다음에 디귿번 시행자 지정 취소 나왔습니까? 시.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취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취소되면 더 좋은 거지 뭐. 거기 취소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미음반의 실시계획 인가 취소 게시실 네, 그렇게만 딱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 문제만 확인해. 기반시설 유발개수. 자, 유발개수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기반시설 유발개수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종전에 또 달리 나왔어요. 그래서 유발개수만 3번을 물었습니다. 네. 자, 유발개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그럼 우리는 개수가 뭐 2.1인지 1.9인지 1.6인지 1.3인지 그런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죠? 자, 요거 있잖아요. 위간이. 안 되면 위간이라도 해놔. 위간이. 윤학설, 관광, 휴게시설, 이종, 근생시설, 문종은술, 한반수. 그러면 위간이 하게 되면 그 순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뭐 나와요? 관광 휴게시설 이렇게 나와요. 외우려고 숫자 외우지 마시고 요것만 순서만 좀 외워 놓으세요. 예, 숫자 외우는 것보다 순서만 딱 외워 놓으시면 유발개수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좀 쉬었다가 도시개발법 들어가겠습니다.